예, 안녕하세요. 김정학입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쉐어를 하고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매저먼트 에러 부분에 대해서 정보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제 그 리마인드를 하고 그것이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어, 합쳐 같이 패러럴하게 이제 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인트로덕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어, 이제 어떤 내용을 정의하고 이제 프라블럼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 방법을 좀 소개를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이제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추상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내려오는 것을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컬러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옵니다. 빨간 약, 파란 약 그 매트릭스처럼 빨간색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진실의 세계죠. 그리고 파란색은 눈에 보이는 편안한 세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관측되는 것이고 C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언업저블입니다. 그러면 베이즈 시어렘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다 아시겠지만 컨디셔널 베이즈 시어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디셔널 베이즈 시어렘을 통해서 이제 기본 업저브드 to 언업저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로 하니까 훨씬 더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두 모델이 있는데 1번식에서 첫 번째 모형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데이터 모델은 메저먼트 에러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모델은 프로퍼티 C 기분 X는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참값, 그죠? 참값에 대한 모델이죠. 이 모델에 대해서 가정이 필요합니다. 강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모델 데이터 모델은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 모델은 파라미터의 함수로 표현되는 파라미터의 known 함수로 표현되는데 파라미터 자체는 unknown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 관측되지 않고 하지만 D와 X는 관측되고 있고 그 다음에 C를 그냥 바이너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모델은 true C와 D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C와 D와의 관계는 결국은 그 라벨링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제 false positive와 true positive, true negative 확률에 대해를 정의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는 이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결국 그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의 확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알파 베타를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역시 누군가는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모델은 어, 결국 C에 대한 모델인데 C에 대한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X의 함수인데 그 코에피션트는 unknown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C가 이제 바이너리니까 뭐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라미터 추정을 해야 되고 통계학에서는 추정이라고 하고 머신러닝이라에서는 이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사람 통계학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머신러닝에서는 기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러닝이라고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디렉트 어프로치. 그래서 제목을 이게 사실 리서치 토픽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Learning with Noise Label이 머신러닝에서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제가 말하는 접근법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컨디셔널 프라이어티를 정의를 하고 컴퓨터를 그러니까 디라이브를 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을 바탕으로 디라이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디라이브를 하면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세트 파이 틸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세타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결국은 그 D와 파이 틸다 간의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한 후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런 문제로 환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꼭 라이클리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로스 펑션은 그냥 머신러닝에서 쓰는 그 뭐 엠피리컬 로스 펑션이나 그런 걸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마이저를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이렉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EM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특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먼저 계산을 한 후에 이렇게 한 후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그걸 이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스텝을 통해서 그 함수를 만들어내면 그 함수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겠죠. 옵티마이즈를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 언노운 빨간색 세타가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함수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은 이제 데이터가 주어진 파란색 그죠? 이제 기분이 다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세타가 추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빨간색 모르는 그 C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서 추정할 수 있겠죠. 그것을 분류 문제에서는 뭐 디노이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즈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작점, 출발점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관측하지만 모집단에 관심이 있는 경우 머신러닝이나 그런 데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회과학 같은 데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집단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집단을 다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데이터는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이 중요한데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마치 뭐 국이 간이 잘 되었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휘젓는 것을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도 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모집단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샘플이 되는 건데요. 모집단을 특정 짓는 것을 모수라고 하고 이제 샘플로부터 그 모수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을 추정량의 이스티메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 추정량을 가지고 모수가 어땠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오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 추정량 오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추정량 그 오차는 둘로 쪼개집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추정량과 그 기대값의 차이고 두 번째는 기대값과 추정량의 기대값과 그 원하는 그 파라미터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이게 샘플링을 반복해 감에 따라 이 값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리에이션. 두 번째는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를 제곱해서 기대값을 취한 것을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뭐 베리언스는 뭐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0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오케이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체계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체계적인 오차입니다. 랜덤 오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이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테매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 편향을 그냥 통계학적으로는 편향 이렇게 부르지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편향이 생기는 원인이, 그러면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선택 편향과 정보 편향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보 편향은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선택 편향이라고 하면 자료가 랜덤 샘플링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참여자의 자발적 선택이나 또는 아웃컴 디펜던트 샘플링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경우 생기는 편향. 그러니까 자료의 대표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생기는 편향이고요. 정보 편향은 그 기억의 왜곡, 부정확한 측정 등으로 생기는 편향. 즉 측정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측정의 왜곡이냐 아니면 그 샘플링의 왜곡이냐, 대표성의 왜곡이냐 측면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보 편향이 있는 자료에서의 통계적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음. 이번 시간에는 선택 편향이 있는 자료에서의 통계적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함.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사례, 왜 이게 가상의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그 보건 에피데미올로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example인데요. 뭐냐면 어떤 질병이 있어요. 질병. 뭐 캔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희귀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의 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병의 요인,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파퓰레이션 스터디에서 하고자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랜덤 샘플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케이스 그룹의 충분한 표본수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랜덤하게 뽑으면 샘플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건강한 사람만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조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막 50만 원씩 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예산을 5억을 했는데, 그래서 1000명을 50만 원에 5억 해봤자 1000명이잖아요. 그럼 1000명을 했는데 실제로 샘플에는 5명 뽑혔어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인 디자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뭐냐면은 일단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뽑아서 질병 유무만 뽑는 거예요. 질병 유무만. 질병 유무를 조사하는 거는 서베이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충분히 이 케이스 그룹을 확보를 한 후에, 케이스 그룹 샘플을 확보한 후에 이제 컨트롤 그룹은 랜덤하게 덜 뽑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충 50대 50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이.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높아집니다. 그 분석을 할 때. 물론 이제 그랬을 때 뭐 바이어스가, 그러면 이게 과대 표집이 됐으니까, 그 케이스 그룹이 과대 표집이 됐으니까 분석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류의 문제를 아웃컴 디펜던트 샘플링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아웃컴에 디펜드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랜덤이 아니라.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 그래서 대규모의 랜덤 그룹을 통해 Y를 먼저 관측한 후에 그 Y 값을 이용하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 표본수를 결정하여 랜덤 샘플링 후에 X를 관측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전제는 뭐냐면 X를 관측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Y를 관측하는 비용은 굉장히 싸고,
이제 X를 관측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색 같은 거, 뭐 MRI를 찍는다든지 그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비용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즉, first phase sampling 이걸 지금 phase 1, phase 2라고 한다면 first phase sampling으로 얻어진 표본에서 얻어진 관측치를 바탕으로 층화 추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xample, 이제 그 패널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던데, 이제 패널도 마찬가지. 패널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뽑을 때는 잘 뽑아요. 처음에 뽑을 때는 이제 대표성 있게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게 뽑아놓고 그거를 매년 또는 뭐 매 분기마다 팔로우업을 하죠. 팔로우업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제 탈락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조사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6개월 쫙 무슨 환자를 팔로우업을 했다고 합시다. 36개월간 그런데 한 번 올 때마다 비용이 100불씩 드는 그런 스타디가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중에서 마지막 2개월만 드랍아웃을 한 거예요. 마지막 2개월. 그러면 34개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4개월이 있는데 그걸 버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자료를 콜렉트한 걸 그냥 버리기가 아까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리고 그냥 버리면 그 마모가 랜덤하게 마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리면은 대표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어떤 처리가 필요하죠. 요거는 세 번째 example은 좀 재밌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냐면 이제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문 뭐 샘플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뭐 이런 거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가 30%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그럼 그게 진짜 30%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다자녀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 있는 가구, 2개 있는 가구, 3명 있는데 옛날 데이터긴 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학생을 뽑을 때는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니까 학생 단위로 뽑을 거 아닙니까? 학생 단위로 뽑으니까 뭐냐면은 한 가구, 그러니까 애가 하나 있는 집에 학생이 뽑힐 확률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애가 넷이 있는 가구에 그러니까 뽑힐 확률이 더 많겠어요? 랜덤하게 학생들 단위로는 랜덤하게 같은 확률을 뽑지만 이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가구래 자꾸 그 가족 수가 큰 그런 가구가 많이 뽑히는 거예요. 마치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쇼핑몰에서 랜덤하게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그걸 물어본다면 한 번도 안 합니다라는 사람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하는 쇼핑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쇼핑몰에 갈 리가 없잖아요. 자주 가는 사람은 더 많이 뽑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런 류의 문제들이 다 랭스 바이어스 샘플링입니다. 자주 오는 버스를 관측할 확률이 더 많은 거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리시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다 그냥 단순하게 분석을 하면은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example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싱 데이터를 만든 것으로서 플랜드 미싱 리스라고 부릅니다. 플랜드 되었기 때문에 미싱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example은 서베이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미싱 프로블럼으로서
항목무응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항목무응답이란 아이템 난이스판스라고 해서 이 아이템, 서베이 아이템의 일부만 미싱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유닛 난이스판스예요. 유닛 난이스판스는 그 응답자 자체가 사라지는 거. 그게 이제 유닛 난이스판스고. 예.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응답을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example은 미싱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분석 단위와 샘플링 단위가 같지 않아 자녀가 많은 가구가 과대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구의 크기가 다른 경우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추출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일종의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statistical model of interest는 이 노테이션 fy 기분 x 세타. 빨간색은 이제 unknow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모집단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형 학습을 위해서 XY의 관측값을 갖는 랜덤 샘플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의 일부러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실제로 얻은 자료는 랜덤 샘플이 아닌, 그러니까 위에는 뭐냐면 위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상의 어떤 그런 걸 했는데 현실은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랜덤 샘플이 아닌 어떤 셀렉션 메커니즘이 작동된 자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instead of obtaining a random sample of size n with observations xi, yi, we observe xi, yi only when delta equal to 1. 그러니까 델타는 일종의 지시 변수로 생각하면서 뽑혔으면 최종으로 나한테 온 것 왔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류의 문제는 굉장히 광범하므로 일단 문제 유형을 범주화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문제 정의를 그러니까 워낙 이런 류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범주화 일단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범주화를 해보면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어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타입 A, 타입 B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타입 A는 example 1처럼 분석 단계에서 최종 샘플만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델타 I times xi, 델타 I times yi. 그러니까 델타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xy를 얻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입 B는 최종 샘플 외에 초기 샘플 역시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샘플에서는 이제 x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자료의 구조가 델타 I, xi 그 다음에 델타 I 타임스 yi가 됩니다. 그러니까 yi는 델타가 1일 때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료의 형태는 partially missing value를 갖는 형태를 갖는데 일종의 아이템 난이스판스로 볼 수 있음. 그 다음에 example 3도 일종의 타입 A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한테 온 것은 델타가 정확히 뭔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온 것은 xi, yi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문제를 불비한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문제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하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적지는 찾았는데 출발지가 있어야 될까? 출발지. 그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썸션이에요. 문제 범위를 정했으면 이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야 돼요. 이 가정은 논리 전개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맞다고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 논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약할수록 좋겠죠, 물론. 하지만 그 가정이 약하면 결론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결론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 가정을 강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가정이 강하면 해결책을 수월하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충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강약에 따른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상충관계 하에서 어떻게 중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아트의 영역입니다. 뭐냐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건 과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출발점을 잡을 것인가는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실제 컨설팅이나 이렇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일단 이 강의에서는 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를 전개한 후에 그 가정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모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매저먼트,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도 두 가지 모델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델 about y가 있고 모델 about 델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의 모델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개념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를 합시다. 첫 번째 모형 y 기분 x는 아웃컴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프로세스 모델과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두 번째 델타 기분 x and y는 셀렉션 모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통계 리터러처에서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모형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정이 뭐냐면은 이제 아웃컴 모델은 통계 모형을 따른다는 가정. 그래서 어떤 파라메트릭한 폼을 따른다는 하나의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셀렉션 모델은 일단은 논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논으로. 셀렉션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은 타입 A에서는 합리적인 가정이지만 타입 B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델을 안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델을 안다는 얘기는 모델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가정하겠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파이 xy는 사실은 모델이 아니라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적지도 정했고 출발지도 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와 출발지가 있으니까 이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결국은 통계적 방법론을 찾아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유도했는지는 다 생각하고 어떤 게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게 그 순서는 타입 A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입 B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A 프로블럼에서는 샘플 라이크드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라이크드가 뭐냐? 그러면 샘플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샘플에 대한 모형으로부터 샘플 라이크드를 계산하고 그 샘플 라이크드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적용하여 학습 통계 모형을 학습시킨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한 디렉트 어프로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샘플 라이크 어프로치는 여기서도 베이지 정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여 두 모형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샘플 라이크 왜 샘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샘플로 뽑힌 것들
뽑힌 것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 델타 이퀄 투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뽑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이 안 들어가면 이건 뭐냐? 뽑히기 전. 그죠? fy 기분 x는 뽑히기 전이고 얘는 뽑힌 후입니다. 그럼 뽑힌 후의 모델은 뽑히기 전의 모형과의 관계식이 있겠죠. 그걸 베이지 정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베이지 정리로 표현을 하면 그게 첫 번째 식이고요.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이퀄리티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파이 xy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기대값이기 때문에 분모에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한 거니까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거죠. 그래서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기대값은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가 여기 들어갑니다. 서브스크립트로. 이렇게 해서 샘플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샘플 모형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likelihood를 만들 수 있겠죠. 로그라이트.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양면의 록을 취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해주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거는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여기 앞에 거는 많이 보던 건데 뒤에가 뭐가 하나 더 붙죠. 이 붙는 게 결국 뭐냐면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을 이용하여 선택 편향 보정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걸 무시하면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걸 넣어줘서 편향이 고정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직 정보 계열을 잘 모르지만 요거는 무슨 요게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은 내용이 짧아서. 자, y 기본 x 델타 이퀄 트 1을 샘플 아웃컴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셀렉션 모형 자체가 그러니까 셀렉션 펑션이죠.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 x에만 의존하면 좀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어떻게 심플리파이가 되냐면 이 첫 번째 이퀄리티는 아까 소개한 거고요. 두 번째 이퀄리티는 이게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x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y가 사라집니다. y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y가 사라지니까 뭐냐면 이 파이 x는 no longer inside integr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는 파이랑 분자에 있는 파이 x랑 캔슬 아웃이 됩니다. 캔슬 아웃 사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모의 한은 뭐냐면 덴서티를 그냥 인테그레이션 한 거거든요. 덴서티를 인테그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 놀랍게도 이거는 샘플 사후죠. 그죠? 샘플링 후고 이건 샘플링 이전인데 샘플링 이전과 샘플링 이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영향. 분명히 셀렉션 자체는 영향이 바뀌는데 왜곡을 시켰는데 이 조건부 분포에 대한 추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빈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하신 지금은 이제 템플 대학으로 하셨지만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하신 EM 알고리즘 창시자 이분이 이제 미싱 앤 랜덤이라고 이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컨셉을 그래서 뭐냐면 미싱 앤 랜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샘플링 메커니즘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경우에서는 이제 y와 델타가 x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오서거나 인디펜던트한 조건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샘플 라이브도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그젠플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는 주로 이제 y가 1 또는 0이니까 y가 이제 질병이 있으면 1, 질병이 없으면 0 이런 거니까 이제 바이너리로 이제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프라이오리티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오리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베이지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obability y equal to 1 given x and delta equal to 1 equal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y equal 0 given x and delta equal to 1 역시 그러니까 given delta equal to 1이라는 것은 사후입니다. 사후. 그죠? 샘플링 이후. 샘플링 이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두 식의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걸 없애주기 위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눈 거를 뭐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눈 것을 통계학에서 이제 add 펑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add 펑션을 이름을 붙이면 이게 분모가 서로 캔슬 아웃이 되고 분자끼리 레이시오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분자끼리 레이시오를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흥미로운 부분이 이 오리지널 이게 지금 뭐냐면 사후 아즈잖아요. 이거는 사후 아즈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냐면 사전 아즈라고 봤습니다. 사전 아즈. 그러니까 사전 아즈와 사후 아즈는 상수배 차이가 납니다. 상수배. 얘가 지금 이게 x의 함수가 아니거든요. 상수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 이 아즈 다시 말해서 이 사전 아즈가 로지스틱 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로 봤을 때 인터셉트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슬로프 부분은 변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후 아즈, 얘는 사전 아즈죠. 그죠? 그 차이가 굉장히 유사한 폼으로 되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x의 코에피션트 부분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피데미올로지에서는 이 인터셉트 파트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리스크 팩터 어떤 게 리스크 팩터냐 뭐 담배를 많이 피는 게 중요하냐 결정적이냐 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결정적이냐 뭐 햇빛을 자주 쬐는 게 중요하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게 핵심적인 걸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코에피션트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중요한 탑픽인데 이게 사후로 해도 변함이 없겠죠. 이게 같으니까. 그래서 이 수식 4가 갖는 함의는 이겁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의 경우 샘플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편향은 로그 아드 함수의 기울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절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그냥 랜덤 샘플인 것처럼 간접으로 분석을 해도 슬로프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은 문제가 없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두 그룹 간의 표본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50대 50으로 이렇게 많이 일부러 오버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죠. y 1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 샘플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본수가 더 옵티멀하게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테스트 파워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통계 모형 학습이 가능하다.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비용을 뭐 10분의 1 뭐 이상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example 3는 더 트리키합니다. 랭스 바이어스 샘플. 왜 트리키하냐면 랭스 바이어스 샘플 is more tricky as the propensity score function may depend on other variable, say z.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 수, 그죠? 그 example 수에서 그 가족당 자녀가 몇 명 있는가가 셀렉션 바이어스를 결정하는 변수잖아요. 그게 G란 말이에요. C. 근데 그 G는 나의 분석 함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모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G는 그렇다고 G가 전혀 관계가 없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G는 Y랑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G나 X랑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랭스 바이어스 샘플은 이 함수 자체를 알고 있어요. 이 G도 알고 있고 이 함수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X, Y랑 관계 맺는 형식을 모르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 라이크도 어프로치 메소드를 쓰려면 투 스텝 프로시저를 해서 파이를 바탕으로 파이 틸더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파이 z에 대해서. 그럼 그래서 요게 일단 요게 계산이 되면 그래서 식 5로 요걸 계산을 하면 얘를 이 샘플 라이크도 계산하는 것에 공식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그냥 이 파이 z를 여기다 넣어주면 계산이 안 돼요. 파이 z를 계산하면. 왜냐하면 XY랑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컨디션 익스펙트를 취해준 후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어서 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 5가 이제 식 5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length biased sample처럼 샘플의 대표성이 왜곡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에서는 샘플 likelihood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 5로 표현하는 conditional propensity score 함수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conditional propensity score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z 기분 x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포를. 그 확률 모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확률 모형에 대한 추가 모형 가정이 필요하고 이를 그러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형을 모른다는 부분. 죄송합니다. 네. 이 모형이 모른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모형의 모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모른다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추가 논의는 별도의 이제 논의가 하면서 한 두 달 후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타입 A 문제는 정리를 했고요. 이제 타입 B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델타 이퀄 투 지로인 케이스에 대한 X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버리지 않고 학습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EM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싱이 없었을 때 사용되었을 likelihood 펑션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L콤이라고 이름 붙이면 컴플리트 이게 미싱이 없었으면 이걸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이 스텝에서는 얘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부 기대값인데 이 데이터라 기본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뭐였냐면 데이터가 x랑 델타 y거든요. 그러면 x가 주어지면 x는 당연히 주어지고 델타 y니까 델타가 1이면 y가 관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y를 쓸 수가 있습니다. 델타가 0이면 y를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그 f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조건부 기대값은 델타 이퀄 0에 대해서 컨디셔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기대값, 이 컨디션 인스펙테이션을 취하는 때 사용되는 이 분포는 베이지 정리를 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세타의 함수예요. 빨간색 세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면 그러면 이제 M 스텝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인테그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그 부분은 뭐 몬테카를로 하느냐, 뭐 등등이 있는데 그 계산 부분은 다르지를 않고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원리가 있는 건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에 요 계산을 할 때 미싱 앤 랜덤이라고 한다면 미싱 앤 랜덤인 경우는 파이 xy는 파이 x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 xy는 파이 x가 되니까 요게 x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y가 빠지죠. 그럼 y 없어지고 그러면 인테그럴 바깥으로 나와서 서로 캔슬아웃 되는 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분모항은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이 스텝에서 계산하고자 했던 이 컨디션의 인스펙테이션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세타라는 것은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해주면 여기서의 맥시멈 값은 결국 얘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백 라이블러, 요게 이제 쿨백 라이블러가 되는 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쿨백 라이블러가 파지티브가 되는 게 젠센스 이니퀄리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MAR인 경우 EQ 함수의 두 번째 항이 즉 델타 이퀄 투 0인 케이스가 통계적 학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MAR의 가정하에서는 델타 이퀄 투 1인 케이스만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 충분하고 그것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MLE를 구하는 MLE라는 것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편하죠. 이건 뭐냐면 그냥 델타 이퀄 투 0인 경우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MAR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타를 계산을 하면 이제 임피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피테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그 프레딕션을 하는데 그 프레딕션을 이제 미싱 데이터에서는 임피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레딕션 모델은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사후 확률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왜 편리하냐면 이렇게 해서 프레딕션 한 걸 가지고 마치 실제 데이터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Y 평균 같은 걸 이걸 집어넣어서 데이터처럼 관측된 데이터인 것처럼 간주를 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보면은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Y 기분 X가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노멀 리그레션. 그러면 MAR이고 그러면 프레딕션은 이렇게 나오겠죠. 베스트 프레딕션은 그럼 베타 햇 결국 리그레션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 yi 햇 스타를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집어넣어주고 7식에 집어넣어주고 정리를 하면 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리그레션에서 프레딕션을 x바 n에 대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ML입니다. Best Use of the All Information, All Available Information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용한 면이 있고 편리하다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뭘로 할까 하다가 좀 재밌는 거를 이제 재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내용은 다 끝입니다. 이제 산 정상은 올랐고요.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이런 부분 재밌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사회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꿈. 사회과학자의 꿈은 모든 것을 다 결합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여러 가지 리서처들이 그죠? 그 원하는 연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문 문항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서베이 여러분도 해보시는 건 알겠지만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30분 넘게 대답하는 게 얼마나 실제로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좀 익스텐시브한 서베이 뭐 클립스 같은 경우는 선물권을 5만 원짜리 선물권을 주나 그럴 겁니다. 그 응답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그 정도로 돈을 줘야지 겨우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으니까 더 많이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더 물어보면 힘드니까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이거를 좀 결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에이전시가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는 헬스와 관련되는 거 알고 싶으니까 헬스 릴레이티드 퀘스천을 많이 넣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시 뭐 이제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소시오 이코노믹에 관련된 것을 하니까 그거에 특화된 서베이가 있겠죠. 그 설문 문항이 그러니까 오버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것도 있죠, 물론. 기본적인 거,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모그래픽 베리어블은 인구학적 변수들,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관련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이코노믹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제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거겠죠. 뭐 오베서티가 소셜 이코노믹 베리어블이 오베서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걸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충분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헬스 릴레이티드 서베이에는 필요한 변수가 다 없는 겁니다. 설명 변수가.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하게 되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자 그러면 we want to create 임피테이션 하고 싶은데 X를 사용해서 임피테이션 하니까 이제 X를 가지고 statistical twin from the sample A. 그러니까 X를 바탕으로 가장 X 변수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 변수가 가장 똑같은 사람을 짝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X가 완전히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 전제가 사실은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Y와 Y1과 Y2가 X가 주어졌을 때 컨디션이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statistical twin is solely determined by how close they are in terms of X's. 이 가정 하에서.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이미 이 조건 하에서 Y1과 Y2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가비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왜 이게 좋은 아이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베타2의 개수는 시그니피컨트하지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해요. 왜? 왜냐하면 이 조건을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개수가 0이라는 걸 이미 가정에 넣고 그걸 적용을 해서 임피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당연히 그 가정을 확증하는 자료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버리고 시간 낭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이걸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 스태티컬 트윈을 X 가지고 잘 찾을 가지고서 한 200페이지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완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이유가 0이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0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조인트 모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인트 모델. 그러니까 X는 주어졌으니까 조건부로 들어가고 Y1과 Y2가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델하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조인트 모델인데 조인트 모델은 결국 마지널과 컨디셔널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타2에 이렇게 이제 조건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타2의 요 코에피션트 0이 아닐 수 있음을 모델 하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디셔널 인스피레이션은 이게 요 Y1의 개수가 0임을 이미 전제를 하고 넣어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 모델로 써주고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무슨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파라미터가 추정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추정이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를
통계학적으로는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드 하냐 아니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요거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드 됐다고 치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학습은 어렵지 않아요. 학습은 이렇게 조건부로 그러니까 E 스텝 쓰고 M 스텝 써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M 스텝 써서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이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모델이 지금 이게 조인트는 이제 두 개 쪼개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Q1, Q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1에 대한 함수, 세타 2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함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보시면 됩니다. 뭐 저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거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정리시켜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EM 알고리즘을 근데 모형이 아이덴티파이블 하지 않으면 이 EM이 컨버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형이 아이덴티파이블 하다는 얘기는 이 likelihood가 이게 이제 맥시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맥시멈이 있다는 얘기고 아이덴티파이블 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새들 포인트처럼 이렇게 막 그거 한 거예요. 맥시멈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수렴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려서 수렴이 안 되면은 뭔가 지금 내 모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되면 프레딕션 자체는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빈 구멍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샘플 A의 요 Y2를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B의 이 Y1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모형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예측 모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샘플 A에서는 다행히 우리가 모형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컨디셔널 X and Y1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피테이션 모델 for Y1은 요거는 조금 더 트리키한 게 이제 베이지 정리를 사용해서 유도해서 얻어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튼 되긴 됩니다. 자,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Y1 지금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Y1에 대한 모형이고 Y2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Y1에 대한 모형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Y2에 대한 모형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 Y1에 대한 모형, 그다음에 Y2에 대한 모형인데 Y2 기본 Xn Y1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파라미터 추정이 되냐? 일단 알파 0, 알파 1은 항상 됩니다. 왜? Y1과 X가 관측이 되거든요. 샘플 A에서. 그래서 X와 Y1이 샘플 A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알파 0와 알파 1은 항상 추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가 추정이 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샘플 B에서는 Y2와 X만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Y2와 X만 관측되기 때문에 Y2와 X에 대한 리그레션을 유도해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식8을 식9에다 집어넣어주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변수는 Y2와 X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가 X가 좀 너무 많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아요. 식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모형을 이렇게 세우면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형이 이렇게 세우면. 그런데 모형을 조금 바꿔서 Y1 기분 X2를 Y1 그러니까 식8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X2까지 X제곱까지 넣어줘서 해주면 식 3개, 미지수 3개가 돼가지고 풀립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파이어블 컨디션을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뭐
이쪽으로 해서 제가 논문도 쓴 게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보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적용을 잘 못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걸 호주 통계청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저는 아쉽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드림 방법인데 자 결론 서머리 타입 A는 대표성이 왜곡된 샘플, 타입 B는 partially missing data. 자, 문제는 이렇고요. 그죠? 문제가 있고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다. 델타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Y에 대한 모델. 그래서 그 모델에서 어셈션을 프란시스코 모델은 노은으로 가정을 했고요. 아웃컴 모델은 파라메트릭 스태티컬 모델로 가정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학습 방법론으로서는 샘플 라이클리드 타입 A에서는 샘플 라이클리드 메소드를 쓸 수 있고 타입 B에서는 EMR을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까지가 서머리고요.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생각하면 여기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요 과정이죠. assume to be known. 모르면 어떡하겠느냐? 라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경우는 known propensity score model is a strong solution.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시킨 게 뭐냐면은 이제 뭐 파라메트릭 모델을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계 모형을 써.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풀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타라는 파라미터, 오리지널 파라미터가 있고 피라는 에디셔널 파라미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똑같이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모델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뭐냐면 내가 관측되는 것만 가지고서 이걸 결합해가지고 모형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모형,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는 뭐냐면 델타 기분 x and y고 프라이버티 델타 기분 x and y고 이거는 기대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퀄러티를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 이게 인테그럴 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요 마지널 프라이버티가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원투원 펑션이면 되는 겁니다. 원투원 펑션이면 그러면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뭐 EM 알고리즘이든 뭐든 학습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래서 타입 B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제 타입 A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입 A는 델타 이퀄 0라는 거를 관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샘플 바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바깥에. 예.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레코드 하는 가운데 남기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코드 마치고는 게다타운에서 또 얘기 나눌 기회는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앞에 자료에서요. 네. 프랙셔널이라는 게 어떤 거에 프랙셔널인지 혹시 좀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논문 제목 중에서 네네. 제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멀티플 임피테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프랙셔널 임피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멀티플 임피테이션이 뭐 루빈이라는 대단한 분이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하버드의 그 많은 제자들이 그거를 엄청 프로모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박사과정 시절에 그거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 왜냐하면
박사가 좀 네가 틀렸지 누빈이 틀릴 수 있겠냐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를 설득하는데 1년 걸렸고요. 지도 교수랑 설득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레프리 페이퍼를 써가지고 레프리 설득하는데 또 3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6년 JRSSB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대안으로서 그러면 멀티플 임퓨테이션이 뭐 셀프 이피션시라든지 컨지니언트라든지 그런 조건 하에서 성립이 되는데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임퓨테이션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개발을 한 게 프랙션 임퓨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프랙션 임퓨테이션을 소개를 해서 이것이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같은 슬라이드에서요. 네. 그 X 스퀘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모델은 이 모델에 이제 이 잘 아이덴티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이 모델에 잘 맞는다는 어떤 가정에 의존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거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모델이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파 2가 뭐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오지 않거나 막 그냥 그랬을 때 전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데이터에 대해 센시티브하거나 이 모델에 대해 센시티브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게 이거는 일부러 이거를 추정하기 가능하도록 억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거를 굳이 낑겨서 합치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X만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이 Y2를 반영을 해야 될 테고 그 Y2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 모형이 맞느냐는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러한 류의 모형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해서 센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려면 근데 엄청난 노가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일 좋은 거는 자료를 그러면 만들면 되죠. 자료를 하다못해 좀 비용을 더 들어서 샘플 C를 만들어서 세 개를 다 콜렉트하는 그런 거를 샘플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콤바인하는 식으로 하는 거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 현실에서는 뭐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그냥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해결을 할 때 지금 앞 네. 슬라이드나 이 슬라이드나 그 Y1은 X에 대해서만 이제 정보를 받고 있고 Y2에 대해서는 정보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모델링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Y2는 Y1과 X에 대한 정보를 둘 다 받고 있는데 이제 Y1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정보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Y1과 Y2가 콜레이션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델링을 안 하고 Y1과 Y2를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Y2 기분 X 그리고 Y1 기분 X and Y2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Y1이 Y2랑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한 게 아니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프리딕션 모델은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Y1은 Y2랑 2 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Y1이 Y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Y1은 Y1이 Y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Y1은 Y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Y1은 Y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Y1은 Y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y1 given x and y2 equal y1 given x라고 가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인트 모델을 한 거예요. 조인트 모델을 하는데 어떤 걸 먼저 조인트 모델은 모델을 스페시파이 하려면 마지널 타임스 컨디셔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조인트고 x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x 없다고 생각하면 얘는 조인트잖아요. 조인트는 마지널 타임스 컨디셔널이에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이지 정리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모델링, 그 각각 F에 대해서 확률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하고 다시 합치면은 이제 문제는 없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합친 게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프리딕션 모델이요. 예. 예.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차후 얘기는 게다타운에서 하도록 하겠고 4주에는 다시 제가 정보 기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